자, 민주연구원에서 상속세 강화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이란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싱크탱크 산하 어떤 연구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최근에 어떤 발언과 엇박자 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이건 좀 약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속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청년의 기본 자산으로 지급을 하자.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어떤 그 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이 연구원에 이거를 비판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이런 류의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우리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혹여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류의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걸 역이용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반대로 이런 약간 선심성 정책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대로 규제책은 거의 안 나올 거다. 그러면 규제책이 안 나올 때 난 뭘 해야 될까? 그걸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네이트 뉴스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일보 원문인 거죠. 이제 저 네이트라는 건 이제 어떤 플랫폼이고, 요 뉴스를 하나 볼 거고, 두 번째도 이제 네이트 뉴스인데 역시 세계일보 원문이네요. 그러니까 좀 세계일보가 여기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민주연구원 사이트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저걸 검색했는데 좀 뭔가 좀 보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기사로 대체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부동산을 한국의 자산 불변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고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를 제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월 23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라이브 2월 24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어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변에 만나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이고 자산가분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개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죠? 이거 뭐 이렇게 팔까요? 가지고 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작년 종부세 얼마 나왔어요.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항상 그래요. 예전처럼 막 올리면 어떡할까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마포하고 송파에 한 두 채 정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좋은 거였어요. 두 채 정도 갖고 있으면은 부유세가 얼마 나왔냐면 1년에 거의 한 7천만 원 나왔습니다. 안 믿기시죠? 그때 마포의 마레프하고 송파가 파크레였나? 그랬었어요. 둘 다 그때 공시 가격이 10억이 넘었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질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내가 투자나 내 집 마련할 때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게 내가 몇 년 동안 보유해야 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보유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연구원에서 제안한 내용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잇따라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랑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어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2025 불평등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고자산가에 대한 상속 증여세율의 급격한 인하를 추진해서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는데 제가 원문을 못 봤는데 아니 상속 증여세율 세율을 언제 바꿨습니까? 저 바꾼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저 세율을 바꾸려면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어요. 물론 2024년도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최고 세율 인하하자라고 안으로 냈었죠. 근데 결국 불발됐잖아요. 그래서 저건 제가 꼭 원문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팩트 기반으로 가야죠. 그건 그렇다 치고 상속 증여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켜서 기회균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걸 봐야 되겠지. 자, 이어서 건전한 경제 구조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자산 증감에서 개인의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이 과도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이어서 연구원은 보유세 강화 및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항상 이런 멘트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실거주자를 어떻게 확인할 거며 투기 수요와 투자 수요를 어떻게 내가 확인할 거냐 그걸 계속 말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하면 조세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완화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형 토지세 같은 거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세로 거론한 국토보유세하고 유사한 개념이야. 국토보유세. 난 반대세. 저는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자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서 공제 금액을 현재 10억에서 18억 올리는 어떤 상속세 완화를 추진 중인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두 개가. 자, 그리고 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세계일보 원문이고요. 이건 이제 그 다음 날인 2월 24일 날 오늘 새벽 6시에 올린 거네요. 자, 민주연구원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 영화이지 않나 이거? 한 해 기준 최대 708만 명 대상이다. 만 19세 때에는 최대 7,740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재원 마련, 타당성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 국세기본법에 맞지 않는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5 불평등 보고서에서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는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매달 정부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정부가 10만 원, 그리고 부모가 또 10만 원, 그래서 총 20만 원씩을 펀드로 적립하고 이를 18년 동안 운영을 해서 금리 6%를 가정한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확 되죠. 6%가 나온다고 이게? 그래, 나온다고 칩시다. 나온다고 쳐. 이거 나오는데 아이가 19세가 되는 시점에 최대 7,7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한 해 기준 최대 708만 명이 대상이 되고 연간 최대 8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했다. 엄청 큰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핵심이 재원 마련인데 그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재원을 상속세로 설정을 했다. 여기서 내가 이제 머리가 아파. 무슨 말이냐면 상속세를 계속 많이 뜯어서 우리가 한 8조 5천 정도를 마련해서 애가 태어나면 10만 원씩을 적립을 해줘서 금리를 6%를 운영을 하고 이자 소득에서는 비과세 가지고 19세가 되면은 7,740만 원씩 꽂아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자,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자,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8조가 거쳐요. 그럼 이걸 국가가 가져간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도입이 되면 어떤 영세 아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19세가 된다는 거죠. 20년이죠. 20년 동안 6%를 금리를 해서 이자 소득세인 비과세를 해서 나중에 이 아이한테 한 7,740만 원을 꽂아주겠다는 건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왜 국가가 운영을 해? 제가 세금을 걷는 거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이든 뭐든 그거를 누가 대신해서 걷어서 관리하는 순간 무조건 구멍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데 그 생선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냐고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걸 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운영한 관리한 정부가 없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정부 고위 공무원이고 내가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왜? 눈먼 돈이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그 세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상속세를 재원으로 한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다고 죽음을 맞이한 망자가 본인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산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다. 잠깐 나 욕 나올 뻔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아니 그러면 차라리 지금 다 그냥 사유재산을 다 거두시죠. 그냥 다 걷고 지금 위대한 현재 유산을 남겼는데 뭘 기다려 하면 되지.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흥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얼굴 좀 빨개진 것 같아요 지금. 자,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 1안 2025년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2안 점진적 적용 확대하겠다. 3안 0에서 18세 모두 적용한다. 넘어갈게요. 밑에 그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다른 교수님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걸 제가 가져온 거는 어떤 특정 연구 단체나 당을 어떤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서 좀 중심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님은 통화에서 청년 세대들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공감한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재원이 상속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상속세에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국세. 우리 세금은요, 국세와 지방세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국세라는 건 뭐냐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이게 국가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재원이고요. 지방세는 이제 취득세, 재산세 같은 건데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겁니다. 그래서 국세인 상속세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렇게 뿌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국세 기본법에도 맞지 않는다. 공감합니다. 더 못 보겠다. 어쨌든 제가 잠깐 흥분해서 죄송한데 흥분한 이유는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거를 맡긴다는 거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이게 그냥 선거 공약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로 관련된 시행령이나 세법이 개정돼서 실행을 하겠다는 건지 그걸 꼭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돼서 대선을 5월 달에 치른다고 한다면 5월 달에 대선하고 뭐 만약에 이제 새 정부 되고 막 그러면 이제 정신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정도 되는 한 6월 여름 되는 7월 요 정도까지는 완전 무풍지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나오겠냐고요. 거의 뭐 절대라고는 못하겠지만 거의 90% 확률 이상으로 규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내가 매도자든 매수자든 빨리 뭔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가장 부러운 사람은 무주택인데 자금은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제일 부러운 사람은 약간의 경험도 있는 사람. 끝내주죠. 어딜 살지를 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최대한 좋은 입지를 사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현재 강남 3구하고 용산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토지는 이제 밑에 깔아야 되니까 안 되고 조정대상 지역은 일단 사놨다가 예를 들어서 잠실이라면 엘리트 아니면 대치라면은 좀 풀린데 그런 곳을 사놨다가 나중에 언젠가 내가 거주하면 비과세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을 잘 보면 너무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세를 끼고 사두면 심지어 거기는 비조정이라서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돼버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왜 너무 좋은데 모를까? 본인만 모르더라. 늘 미안하지만 우리 제 그 고향 친구 2019년부터 그 친구한테 아리팍을 찍어줬어요. 반포 아리팍을. 사야 된다. 너 걔 8억이면 충분하다. 그때 20평 8억이면 샀어요. 반포자에 30평대 샀어요. 왜냐면 제 수강생 중에 그걸 산 사람이 실제 매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도 야, 너 집 있는데 대출도 없잖아. 빨리 사 이거 비과세 받고 했는데 벌써 그로부터 한 6년이 흘렀죠. 근데 그 친구는 제 말 안 들었죠. 그래서 정말 계약서 쓰기 전까지 직전에 갔던 곳이 과천이었어요. 23년 초, 22년 말 23년 초 베스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가 국평, 슈르, 에코팰리스 기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였는데 못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시면 좋을 거예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도 괜찮은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벌써 보세요. 나중에 들어오신 우리 그 절친 빨간색이면은 2년 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호호마마님께서도 혹시 뭐 체제가 바뀌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그러면 되게 자극적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뭐랄까 속은 건 아니지만 현혹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 딱 잡으시고 채널 제네시스바 구독하시고 설명드리면 잘 보셨다가 그냥 무시해도 되구나. 그냥 의견 중에 하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려됩니다.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얼마나 과열돼서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요? 야당에서 상속세 활용해서 청년의 기본자산 취급하자 했더니 또 여당에서는 또 무슨 말이냐 증여세까지 더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주자 막 이럴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고통받는 건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그냥 일반 국민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세금으로 합법적으로 뜯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공권력은. 그래서 이 공권력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관심 가지시면 좋겠어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딱 바로 나오네. 이게 옛날에 나와가지고 다시 또 재판되고 하긴 했는데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이게 세금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이 세금이라는 방법으로 얼마나 합법적으로 정부라는 공권력이 우리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야. 뭐 투자자, 투기꾼, 투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부예요, 정부.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좀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혈압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약간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